자, 오늘은 컴퓨터 일반의 마지막 수업이 되는 최신 정보통신 기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에는 정보통신망의 구성 형태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스타형, 버스형, 링형, 트리형, 망형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글자만 봐가지고는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인터넷에서 한 개를 찾아냈는데요. 여기 인터넷에 이 그림을 제공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성형은 중앙에 이렇게 그 중앙을 두고 각각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성형이고요. 이걸 스타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망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죠? 막 이 구성들이 전부 다 각각에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그죠? 자,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요 형태는 보면은 지금 요렇게 구성되어 나가는데 여기는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버스형은 지금처럼 선이 쭉 가다가 필요한 부분에 쭉쭉 빼쓰는 그죠? 그런 형태를 갖다가 버스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환형 또는 링형이라고 하는데 링형은 목걸이 그죠? 목걸이처럼 이렇게 연결이 서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고. 그 다음에 트리형 그래서 이제 가지가 뻗어 나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걸 갖다가 이렇게 트리형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각각의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스타형은 허브의 모든 노드를 직접 연결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다. 문제 파악과 수리가 쉽지만 그러니까 허브라는 게 중앙 허브가 고장이 나버리면 모든 네트워크들이 마비가 된다라는 단점이 있죠. 그죠? 자, 아까 그림 받는 것처럼 중앙에 있는 노드가 만약에 고장이 나버리면 나머지 것들은 다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자, 버스형은 이제 모든 네트워크 노드를 하나의 케이블로 연결해 가지고 종단에 종단 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러는데 이건 뭐 말이냐면은 계속 이제 선이 연결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가듯이 시작되는 것과 끝되는 부분에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료가 가는데 끝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내용이 없으면 계속 이 내용 자료가 유출이 되는 그러니까 여기에 끝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유출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시작과 끝을 알려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야 되는데 그 외에는 이제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중간에서 빼쓰는 형태가 바로 버스형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 되고요. 그 다음에 링형은 마찬가지로 말 그대로 링형인데 통신 제어가 간단하고 신뢰성이 높으나 문제는 뭐냐면 링형은 아까 말한 것처럼 만약에 이놈이 고장이 나버리면 야하고 통신을 하려고 하면은 삥 돌아가지고 이렇게 와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가까이 있는 것끼리 이렇게 거쳐서 가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그림을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고장이 나면 이렇게 해서 야한테 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삥 돌아서 얘한테 가야 되니까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라는 그런 결과가 되겠죠. 그죠? 예,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리형도 마찬가지로 계층 구조로 되어 있다. 그죠?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망형은 아까 봤는 것처럼 막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다 연결되어 있는 만큼의 연결하는 방법들은 아주 좋겠지만 단점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워낙에 많은 양의 선을 연결하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것처럼 특정 노드에 이상이 생겨도 전송 가능하나 구축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이 이제 그런 말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통신의 구성 형태에 대한 내용은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의 종류에 따라서 구내망 그러는데요. 요즘은 뭐 구내망은 거의 사실은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 설치된 구내 전화 교환기로서 교환원에 의해서 수동으로 연결하는 방식. 자, 요즘은 거의 그런 게 없는데요. 불과 한 30년 전만 해도 병원에 전화를 하면 병원에서 몇 호 연결해 드릴까요? 그래서 몇 호를 교환원이 연결하는 그런 식으로 썼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구내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거리 통신망이라고 학교라든가 뭐 학원이라든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런 업체들이 쉽게 말해가지고 회사에서 그죠? 회사에서 이 인터넷 선을 연결해 가지고 작업하는 형태를 갖다가 근거리 통신망이라고 합니다. 근거리 통신망 그죠?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 통신망 그런 거는 요거는
특정 공급자가 일단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들 사가지고 일반인들한테 쉽게 말해주고 유료로 자 이거 쓰세요 하고 말 그대로 부가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게 바로 부가가치 통신망입니다. 자, 부가가치 통신망을 외울 때는 벤이죠. 벤의 V랑 부가가치 서로 연결이 되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웬 광역통신망. 자, 광역통신망 이전에 맨 도시권 통신망이 있습니다. 그럼 도시권 통신망은 도시 또는 지역으로 연결되는 통신망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은 근거리 통신망보다는 한 단계 더 높은 도시권 통신망이라는 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도시권 통신망에서 더 확대된 게 웬 광역 통신망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에 걸쳐 넓은 지역에 연결되어 있는 형태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 통신망의 형태도 구내망, 아주 작은 구내에서 시작해서 근거리 통신망, 그 다음에 부가가치 통신망은 이제 이윤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권 통신망을 거쳐서 광역 통신망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종합정보통신망, ISDN. 자, 이 종합정보통신망은 문자, 음성, 동영상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뭐 말이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면은 국내의 특정 기업인 뭐 KT면 KT, 그죠? 뭐 SK 브로드밴드는 브로드밴드 뭐 이런 데에 어떤 통신망을 쓰면은 분명히 회선은 한 개가 들어와 있는데 그 회선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무선 인터넷을 설치를 해가지고 각각의 가정에서 각각의 휴대폰들 갖다 전부 다 이제 와이파이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죠? 와이파이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이제 TV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죠. 그죠? TV도 볼 수 있고 또 일반 유선 전화도 가능하고. 그죠? 이런 모든 종합적인 어떤 통신이 다 되는 걸 갖다가 말 그대로 종합정보통신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BISDN이라는 거는 ISDN이 종합정보통신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광대역 네트워크의 데이터, 음성, 고해상도까지 이제 지원해주는 이런 형태를 갖다가 BISDN이라고 합니다. 그죠? 어쨌든 ISDN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형태로 고속통신망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고속통신망이라는 개념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IMT 2000은 이거는 이동통신하고 관련된 약속체제입니다. 이동통신하고 관련된 약속체제예요. 그죠? 그래서 이동통신가 관련되어 있다. 그죠? 그렇게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ADSL은 요거는 전화회선을 통해 가지고 자, 말 그대로 전화회선은 전화선이니까 음성통신만 가능한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한국통신에서 마찬가지로 이걸 개발한 거예요. 쉽게 말해가지고 전화회선을 이용해가지고 주파수 대역폭을 고속으로 있잖아요. 해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 통신도 가능하고 음성 통신도 가능한 형태로 바꾸는 거죠. 그죠? 그래서 ADSL로도 인터넷도 가능하고 이렇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의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관련 장비는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네트워크. 자, 인터넷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근거리 통신망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허브라 그래 가지고 각각의 랜선을 갖다가 꼽아 가지고 연결시켜 주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허브라고 얘기합니다. 컴퓨터실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불이 번쩍번쩍 끄면서 랜선들이 차차차 꼽혀 있는 그런 것들을 보셨을 텐데 그게 바로 허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 대의 단말기를 접속하는 장치이다. 그죠? 그런 거고요. 자, 똑같은 이제 허브인데 스위칭 허브라는 거는 여러 대를 설치를 하더라도 속도의 변화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허브라는 거는 만약에 한 대가 쓰고 있을 때 속도가 100이라고 봤을 때 두 대가 쓰고 있을 때는 95로 줄어들고 세 대가 쓰고 있을 때는 90으로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줄어들 수 있지만 스위칭 허브는 속도의 변화 없이 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라우터라는 건데요. 이 라우터라는 거는 만약에 특정 건물에 인터넷 회선은 분명히 한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한개가 들어오고 있는데 컴퓨터는 그 사무실 안에 한 10대가 있어요. 그죠? 10대가 있으면 그 10대마다 각각의 업무들을 다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홈페이지에 네이버에 접속을 하고 어떤 사람은 홈페이지에 다음에 접속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또 외국 어떤 사이트에 접속을 하고 이런 식으로 다 접속 사이트가 다를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은 바로 라우터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경로를 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쉽게 말해 말 그대로 이제 서로 이제 부르는 그 내용들을 갖다 경로를 배정을 해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회선 한계가 들어오더라도 사용자들은 구내 안에서 또 다양한 인터넷들을 서로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그죠? 그런 형태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런 거고요. 자, 게이트웨이 그러면은 뭘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서로 다른 네트워크라는 것만 기억을 하고 계십시오. 서로 다른 네트워크라는 걸요, 그죠? 그래서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상호 접속하거나 다른 프로토콜이라는 게 약속이라 그랬죠, 그죠?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경우에 변환 작업을 수행하는 장치가 바로 게이트웨이다, 그죠?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리피터는 출력 전압을 높인다라는 건 이제 증폭한다는 말이 되겠죠, 그죠? 디지털 통신 회선이 재생 신호가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약해지는 신호를 증폭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리피터다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브릿지라는 게 다리죠, 그죠? 다리. 그러니까 두 개의 근거리 통신망 시스템을 이어주는 장치다, 그죠? 이어주는 장치.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두 개의 랜 장치를 서로 연결해주는 그런 형태의 장치다, 그죠? 이래 되고요. 자, 백본 그는데 백본은 등뼈 또는 척추를 뜻하는 브랜치 랜 이러죠, 그죠? 서로 어쨌든 사이트를 연결하도록 설계된 고속 네트워크다. 그러니까 어쨌든 연결하긴 연결하는데 고속 네트워크 형태의 장비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백본, 그죠? 그래 되는데 가장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라우터, 아까 적절한 통신로, 그러니까 경로죠, 그죠? 경로를 배정한다, 라우터.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시켜주는 거다. 리피터, 요거는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브릿지는 두 개 통신망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요 특징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라는 건 말 그대로 네트워크를, 그죠? 인터페이스 서로 연결해주는, 그러니까 컴퓨터와 컴퓨터 또는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연결시키는 장치, 그죠?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요런 인터넷이 가능하게 해주는 이더넷 카드, 그죠? 뭐 요런 장비들을 갖다가 얘기하는 걸 갖다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가능하게 해주는 장비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모바일 관련 기기는 최근에 워낙에 다양한 용어들이 나왔다 보니까 강의하는 저도 피곤할 정도로 이런 것들을 사실 이제 외우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LTE는 어쨌든 간에 3세대 통신에서 지금은 또 다시 뭐 5세대로 접어드는 그런 시대로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3G에서 4G로 바뀌는 형태의 시대라는 정도, 그죠?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앞에 부분에 보면은 VoIP라 가지고 음성 데이터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었죠, 그죠? 그래서 그죠? 자, 무선 모바일 인터넷을 이용하여 휴대폰으로 인터넷 전화를 할 수 있는 기술. 그러니까 인터넷 전화라는 게 뭡니까? 갑자기 음성 기술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무선 모바일 기계로, 그러니까 우리가 휴대폰으로 음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VoIP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N스크린이라는 거는 이게 뭐냐면, 자, 우리가 요즘 이제 이 컴퓨터들이 보면 기존의 컴퓨터 모니터는 예를 들면은 요만한 모니터라고 보면 또 만약에 휴대폰 같으면 또 이렇게 길쭉하게 또 이렇게 크기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태블릿 PC 같은 경우에는 또 일반 모니터보다는 또 조금 작습니다, 그죠? 그렇게 작은데 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드는 사람들이 홈페이지를 만들어 놔놓고 예를 들어 가지고 큰 화면은 큰 화면대로 볼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작은 화면은 작은 화면 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렇게 하면은 프로그램을 만들기가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자동으로 자기가 모니터의 크기를 인지를 해가지고 모니터 크기에 맞게 잘라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스마트폰 같으면 기니까 요만큼씩 잘라가지고 길쭉하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도록 바꾸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자동으로 바꿔주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형태가 갖다가 N스크린이라고 하는 겁니다. N스크린, 그죠?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NFC, 무선 태그, RFID 그래가지고 무선 인터넷을 하긴 하는데 아주 가까운 거리, 그러니까 10cm 이내에 가까운 거리에 통신을 주고받도록 하는 게 바로 NFC라는 겁니다, 그죠? RFID 카드하고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죠? 자, SNS, 소셜 네트워크, 이거는 뭐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UX 그래가지고 저도 이 UX라는 용어는 최근에 새로 나온 용어이기 때문에 오늘 강의에서 처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와이파이, 그죠? 와이파이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와이파이, 예, 와이파이 무선 접속이 가능한, 그죠? 그런 형태다, 그죠? 거기에 이제 무선 인터넷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형태가 바로 와이파이죠, 그죠? 그러면 와이파이라는 용어와 이제 같이 매치가 되는 게 이제 유비쿼터스, 언제 어디서나 장소에 관계를 부여받지 않고 인터넷이 가능한 이런 것들이 바로 유비쿼터스죠, 그죠? 그럼 와이파이는 무선 접속 장치다,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앱스토어. 자, 요즘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휴대폰에 프로그램을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앱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말 그대로 이 앱입니다. 앱. 그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데 설치해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그죠? 요걸 갖다가 앱스토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와이브로. 와이브로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무선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그죠? 무선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입니다. 속도는 10mbps, 최대 전송 거리는 1km이며 속도는 120km/h 정도의 이동을 한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참고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인터넷 공간 안에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영화든 사진이든 음악이든 그죠? 이런 콘텐츠들을 저장을 해놔놓고 그죠? 스마트폰이나 뭐 스마트 TV 그죠? 이런 것들 이용해 가지고 뭐 언제든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다시 또 재사용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예비 그러니까 저장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클라우드라고 하는 겁니다. 클라우드. 그죠? 자, 그 다음에 핫스팟은 자, 내가 노트북이 있는데 노트북을 들고 인터넷이 전혀 안 되는 공간에 갔어요. 그죠? 인터넷 전혀 안 되는 공간에 갔을 때 스마트폰에 있는 핫스팟 기능을 켜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게 바로 핫스팟이죠. 그죠? 예, 그래서 전파를 중계하는 무선랜 기지국으로 뭐 초고속 뭐 데이터 전송 이러는데 이런 것들을 전송해주는 기지국입니다. 그죠? 근데 그 핫스팟을 스마트폰에서도 마찬가지로 연결해서 쓸 수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핫스팟이라는 것들도 있다. 그죠?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시스템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이제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죠? 장치들이 있어서 그 장치들에는 이제 보면 뭐 저작권 보호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저작권 보호. 자, 저작권은 사실 내가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한테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쭉 보셔도 여러분들이 문제는 없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들은 이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저작권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 내가 내 얼굴이 있습니다. 내 얼굴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화면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보여주고 있는데 굳이 내 얼굴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죠? 그럼 굳이 넣을 필요가 없겠죠. 그죠?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간에 모든 것들이 저작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죠? 그랬는데 저작자의 권리라는 거죠. 그죠? 권리. 그죠? 그래서 권리를 보호하기도 하고 그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저작권입니다. 그러면은 저작권 보호 기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요건 이제 시험에 이제 나온다 그러면 자주 나오는 부분들인데 저작권은 저작자의 생존 기간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니까 생존 기간도 포함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생존 포함을 해가지고 사망 후에 70년 그죠? 존속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공동 저작물인 경우에는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기준으로 사후 70년간 존재한다. 그죠? 제가 앞부분에 지금 설명을 잘못했네요. 생존 기간과 이 말이 조금 이상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70년 정도라는 거 기억하고 계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저작자의 사망 시점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이러한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근데 이런 부분에 이제 왜 이 없다라고 나왔냐면은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 기억하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인 경우 업무상 저작물인 경우 그 다음에 영상 저작물인 경우에 해당된다.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도 이제 그래 되고 이러한 경우에 공표된 시점을 기준으로 70년간 존속한다. 70년 계속 70년이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공표하는 시점은 언제라고 보냐 하면은 이러한 저작권의 보호 기간은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공포한 다음 해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그럼 이 말은
만약에 내가 지금 발표를 합니다. 지금 발표를 하면 올해가 돼버리기 때문에 올해 1년이 그냥 같이 물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굳이 내가 만약에 조금 시간이 아깝다 이러면 1월 1일까지 참아야 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죠? 어쨌든 간에 공표한 날로부터 1월 1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70년간 하다. 그러니까 저작권 보호기간이 70년으로 연장되어 시행되는 시점은 2013년 7월 1일부터이다. 이래야 되는데 그전에는 저작권 보호기간이 50년이었는가 그랬습니다. 그죠? 그랬는데 지금은 70년으로 늘었고 요 시점이 바뀌었는 게 2013년 7월 1일자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내려고 별 희한한 내용들을 다 내놓는데 이런 거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외우겠습니까? 그죠? 근데 시험을 쳐야 되니까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인터넷 부정 행위들이 뭐 도청, 그죠? 말 그대로 도청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통신상의 정보를 갖다가 데이터를 모르게 입수하거나 이런 것 갖다가 이제 도청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스니핑. 그죠? 스니핑. 요거는 이제 계정과 패스워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런 거를 정보를 알아내는 행위. 그죠? 그러니까 스니핑 자체가 계정과 패스워드를 알아내는 행위를 갖다가 어쨌든 스파이 행위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스푸핑. 스푸핑은 어떤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것처럼 속이는 거다. 속임. 그러니까 스푸핑은 속이는 행위다. 속이는 행위. 자, 속이는 행위. 그죠? 그거. 스니핑은 계정과 패스워드를 알아내는 행위. 그죠? 자, 그 다음에 웜은 자기 스스로 계속하여 복제함으로써 시스템의 부하를 증가시키는.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 어떤 안 좋은 거를 그죠? 복제해가지고 시스템의 부하를 일으키게 하는 것 갖다가 웜이라고 한다. 그죠? 자, 그렇게 되고요. 트랩도어. 트랩도어는 특정한 시스템에서 보안이 제거되는 되어 있는 비밀 통로. 그죠? 비밀 통로. 그러니까 제거되도록 하는 비밀 통로를 갖다가 트랩도어라고 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트로이모마는 그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형태죠. 그죠? 숨어 있다가 이제 특정 날짜가 되거나 이러면은 어떤 파괴를 하는 거죠. 그런 형태의 행위를 갖다가 트로이모마라고 합니다. 그죠? 트로이모마. 침투해 있다가 하는 행위를 갖다가 말한다. 여기 나오죠. 특정 프로그램에 침투해 있다가 하는 행위를 갖다가 트로이모마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디도스 공격이라는 내용이 거의 한 십몇 년 전인가 뭐 최근에 아주 많이 이제 성행하는 그런 용어였죠. 그죠? 대량의 데이터 피켓을 통신망으로 보내가지고 전자우편을 보내는 방식으로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행위. 그죠? 그러니까 계속 내 컴퓨터, 나에게 공격을 해가지고 어떤, 그런 방해하는 행위를 갖다가 디도스 행위라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되고요. 자, DDoS는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여러 사용자의 컴퓨터가 특정 사이트에 대량의 피켓을 연속적으로 보내도록 하여 해당 사이트의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DDoS나 DDoS나 똑같은 형태의 방법인데 어쨌든 설명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것도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유, 저도 헷갈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내용 두 개는 최근에 새로 나온 용어인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보안 침입 형태. 요것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여기서 데이터 보안 침입 형태는 가로막기. 자, 가로막기는 다른 거 다 잊어보시고 방해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데이터가 전달되는 거를 말 그대로 가로막는 거예요. 그죠? 가로막는 거니까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 같다가 가로막기. 그죠? 자, 그 다음에 가로채기. 요거는 도중에 몰래 보거나 도청하는 행위. 그죠? 도청하는 행위를 갖다가 가로채기라고 합니다. 그죠? 가로채기. 그 다음에 변조 수정이라는 거는 정보를, 그죠? 쉽게 말해 수정해버리는 거예요. 수정 변조시켜버리는 거예요. 수정 변조시켜버리니까 무결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 결점이 있으면 안 되죠. 그죠? 결점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무결성을 저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변조 수정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 되고. 자, 그 다음에 위조는 송신한 것처럼, 송신한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그죠? 속이는 거. 그죠? 그러니까 전부 다 여기서 나온 것처럼 가로막기, 가로채기, 변조, 위조들은 각각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가로막기, 방해, 가로채기, 도청, 변조, 수정, 그죠? 위조, 이거는 송신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를 갖다가 위조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꼭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화벽은 구구절절의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방화벽이 하는 일에 대한 특징은 꼭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방화벽은 인터넷의 보안 문제로부터 특정 네트워크를 격리시키는 데 사용되는 시스템으로 내부망과 외부망으로 상호 접속이나 데이터 전송을 안전하게 통제하기 위한 보안 기능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죠? 보안 기능. 그러니까 말 그대로 통제하기 위한 보안 기능이 바로 방화벽입니다. 방화벽 시스템. 외부의 불법 침입으로부터 내부 정보 자산을 보호하고 외부로부터 위해 정보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 다가 이제 방화벽에 대한 특징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암호화 기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암호화 기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저도 조금 항상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좀 헷갈려요. 그죠? 헷갈리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암호화 기법에서 비밀키는 이제 대칭키라고 합니다. 대칭키. 그죠? 비밀키 암호화 기법이 있고 공개키, 비대칭키 암호화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키 암호화 기법은 대칭이고 공개키는 비대칭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외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제 요걸 좀 잘 이제 여러분들이 습득하시고요. 자, 그 과정에서 이제 비밀키라는 거는 다른 특징들도 많이 있지만 요게 제일 중요해요. 요게 요 부분이. 그러니까 송신자와 수신자가 서로 동일한, 그죠? 대칭을 가지니까 대칭키니까요. 그죠? 동일한 비밀키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게 이제 비밀키 암호화 기법, 그러니까 대칭키 암호화 기법이라는 거고요. 공개키인 비대칭키 암호화 기법은 말 그대로 암호키와 복호키가 서로 다르다. 그죠? 암호키와 복호키가 서로 다른 게 바로 비대칭키, 그러니까 공개키 암호화 기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비밀키는 또 대칭키고 공개키는 또 비대칭키고, 막 강의하는 저도 헷갈릴 정도로 막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 되면서 또 여기서 나오는 대칭키는 DES, 그러니까 대표적인 방식은 DES 방식이다. 그죠? 그 다음에 또 공개키는 대표적인 방식은 또 RSA 방식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각각의 특징들이 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비대칭키는 또 여기 보면은 단일키다. 그죠? 단일키인데 또 여기 공개키는 이중키다. 그죠? 이중키. 그죠? 이중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중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대신에 비대칭키는 암호하고 복호 속도가 빠르다. 그러니까 암호하고 복호 속도가 빠른 이유는 뭐겠어요? 키가 똑같으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은 좀 빠를 수밖에 없겠죠. 그죠? 빠를 수밖에 없고, 비동기에는 요거는 또 반대로 느리고. 그죠? 그러니까 서로 요게 각각의 내용이 이제 반대 성향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외워서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어려운데 그래도 중요한 부분은 요것만 알고 있어도 문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아까 말한 것처럼 송수신이 동일하다, 비밀키. 단일키다, 비밀키. 그 다음에 속도가 빠르다, 비밀키. 그 다음에 대표적인 방식은 대칭키니까 DSC. 그죠? 그 다음에 비대칭키는 또 그거에 반대되는 형태의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접근해서 이 부분을 외우시면 요거를 비교하는 문제가 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아마 헷갈리지 않고 맞출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아까 키 방식에 의해서 DES 방식과 RSA 방식이 있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대칭키와 비대칭키 형태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냥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 복잡한 것까지 굳이 알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 예방과 치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바이러스 예방과 치료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이거는 100% 맞아야 됩니다. 거의 상식적인 내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내다 보면은 문제 출제위원들이 자, 이 문제는 당신이 가지고 가세요라고 해서 그냥 전혀 컴퓨터를 몰라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20문제 중에 적어도 3문제는 나옵니다. 그죠? 그 3문제 중에 한 문제가 바로 바이러스 예방과 치료의 방법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극히 상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숙지를 잘 하시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컴퓨터 바이러스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국민들과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나 있는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리적인 바이러스 아닙니까? 그죠? 근데 컴퓨터 바이러스는 물리적인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컴퓨터에 어떤 자료가 10, 10, 1100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게 이게 정상인데 바이러스가 10, 10, 1100 중에 예를 들면 네 번째가 만약에 이게 제로면 1로 바꿔버리고 또 다시 여덟 번째가 또 제로면 1로 바꿔버리고 이렇게 어떤 그 규칙이 있습니다. 그죠? 규칙이 있어가지고 그 규칙에 의해서 이 파일의 어떤 에러를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죠? 유도를 하는 거니까 그 규칙을 이제 발견을 해가지고 다시 복구를 가능하도록 만들어내는 게 바로 백신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바이러스라는 건 이제 그런 건데 바이러스 감염시키는 현상들은 뭐가 있느냐? 자, 나타나지 않는다.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현상이라는 게 어떤 거냐? 부팅되지 않는다. 그죠? 부팅되지 않거나 부팅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린다. 뭐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CMOS 그래가지고 컴퓨터의 어떤 하드웨어적인 기능들을 갖다 저장하는 공간이죠. 그죠? CMOS가 파괴가 돼버렸다든가 삭제가 됐다든가 뭐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디스크의 볼륨 레이블 이름입니다. 이름. 볼륨 레이블이 변경되거나 불량 세터가 발생을 했다든가 뭐 이런 거예요. 그죠? 불량 세터라는 건 자료가 저장되는 길인데 그 길에서 어떤 불량이 되는 길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죠? 섹터. 그죠? 그런 거고 파일 전체의 크기나 속성의 변경이 생겼다든가 시스템이 느려졌다든가. 그죠? 그 다음에 파일의 실행 속도가 느려졌다든가. 그죠?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이 줄어들었다든가. 그 다음에 폴더나 파일이 새로 생성되거나 삭제됐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바로 바이러스 침투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야 되는데, 바이러스 종류도 보면은 기형 바이러스, 겹치기형 바이러스, 산란형 바이러스, 연결형 바이러스, 참 문제 만들어내는 방법들이 정말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일반적인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면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사람들도 정말로 대단하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은 아마 거의 비슷한 형태로 나올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뭐 기생한다, 뭐 겹쳐진다, 뭐 산란형은 또 예를 들면 확장자가 EXE로 되어 있는 걸 갖다가 컴으로 바꿔준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확장자가 EXE보다는 실행 속도가 컴이 더 먼저 실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똑같은 A.com이 있고 똑같은 A.exe가 있다면 같은 공간 안에 그러니까 같은 폴더 안에 A.com이 있고 A.exe가 있을 때 A를 실행을 딱 시키면 A.com이 먼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A.exe는 실행이 안 돼요. 그래서 A.exe를 굳이 실행을 시키려면은 A.exe를 직접 내가 거기 가서 클릭을 해주거나 A.exe라고 다 쳐야 돼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방해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게 산란형 바이러스라는 거였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도 최근에 새로 나온 형태의 내용입니다. 그죠?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이러스 예방 및 치료라는 게 요게 이제 제가 설명했는 것처럼 극히 상식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그죠? 자, 프로그램 디스크에 쓰기 방지를 설치한다. 여기서 말하는 쓰기 방지라는 건 뭐냐면은 함부로 복사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락을 거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게 바로 쓰기 방지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다운로드 받은 프로그램은 반드시 바이러스를 검사하고 난 뒤에 실행을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받았다고 바로 실행하지 말고 일단 바이러스를 체크를 해보라는 거죠. 그죠? 그래 되고 최신 백신 프로그램으로 정기적인 바이러스 검사를 수행한다. 이것도 상식적인 문제죠. 그죠? 자,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며 출처가 분명한 전자메일은 삭제한다. 자, 어떤 메일이 왔는데 도저히 내가 알 수 없는 메일이에요. 그래 궁금해서 그 메일을 연과 동시에 내 컴퓨터가 벌써 감염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은 아예 열어보지 말고 삭제를 하거나 스팸 처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자료는 백업을 받아놔야 됩니다. 혹시라도 보통 보면 자기 컴퓨터 안에 보면 막 사진이고 음악이고 엄청나게 받아놨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컴퓨터가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사진이나 이런 중요한 파일들이 완전히 그냥 사라지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자료들을 백업 받아 놓기 위해서 아까 앞에서 배웠는 것 중에 클라우드라는 말이 있었죠. 그죠? 클라우드. 쉽게 말해가지고 인터넷 공간 안에 저장 공간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클라우드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거는 뭐 예를 들면 1기가 정도 만약에 제공을 한다. 그럼 만약에 내가 워낙에 자료들이 많아요. 수백 기가 정도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거를 제공해주는 이 회사에다가 자, 내가 당신들 회사에 이 수백 기가 되는 요 정도, 그러니까 100기가 정도의 용량을 내가 돈을 주고 쓸게라고 해서 유료로 쓸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컴퓨터로 업무를 자주 보거나 자료를 자주 보관하는 사람들 같으면은 백업하는 거를 항상 이렇게 버릇으로 하셔야 되고요. 컴퓨터 안에 자료가 있으면 USB에 받아 놓는데 USB에 받더라도 USB도 마찬가지로 한 개만 복사하지 말고 2개 이상 복사를 하시면은 큰 도움이 되시리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컴퓨터 일반과 관련된 내용이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하게 되고요. 이 부분까지의 문제가 결국은 20문제가 나오는데요. 제가 이 강의의 마지막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문제를 앞으로 풀어보다가 자주 나오는 문제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 1장을 지금 다 했으니까 1장 학습이 끝나고 난 뒤에 1장만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어보면 한 5번 정도만 풀어보면 중복되는 문제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문제들은 반드시 맞으셔야 되고요. 어쩌다 한 번 나오거나 또는 강사인 나도 말 그대로 들어보지도 못하는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면 저도 못 맞췄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60점만 맞으면 합격하는데 100점 맞으려고 집착하거나 달겨들지 마시고 그냥 요 부분은 내가 꼭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강의하는 도중에 보면 요게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랬던 내용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가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접근하시면 되고 처음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보실 때는 그냥 무턱대고 풀어보지 마시고요. 문제지에 있는 내용을 찾아보세요. 찾아봐 가지고 한 2번 정도는 문제지에 있는 내용을 찾아봐서 풀어보시고 한 3번 정도 그래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4번째부터는 이제 찾지 말고 그냥 직접 문제를 풀어보는 방식으로 하면은 아마 조금 더 문제를 이해하는 기도 쉽고 풀어보는데 맞출 확률도 좀 더 높아지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1장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다음은 이제 스프레드시트에 대한 내용을 강의를 할 텐데요. 스프레드시트에 대한 내용은 실습을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수업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